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참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부산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어서 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안은 없는지 PD인사이드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즉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미국 인구통계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산은 0.88명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더 심각합니다. 출산, 양육, 보육, 이렇게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 여건도 그렇고 아마 이거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먼저 앞서서 그 많은 예산 부담을 해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에서는 출산 장려 고령화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저출산 대책 부문에서는 5개 분야 25개 사업을 선정해 임신과 출산, 보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에 대한 각종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책들의 혜택과 호응은 어떨까요? 우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30%에 한해 작년부터 1회당 15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3,810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정부에서 많이 완화한 걸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화한 걸로. 그 2번 받아서 꼭 2번마다 성공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같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우리 난임들은 이거 1번, 2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불임 부부들에게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약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만큼 환자한테 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단 치료하는 약값이 전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값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되면은 환자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어려움이 저는 정말 제가 많이 해본 입장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도입된 저출산 대책 중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 후 열흘간 도우미를 파견해주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대비해서 이제 130에서 150%까지고 또 보건소에서는 이제 100%에서 180%까지도 하고 있고 그렇게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기를 낳고 실제 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종혜 씨. 출산 전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문성을 가진 도우미 지원으로 인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큰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저는 혼자 젖 먹이고 이런 걸 못하니까 솔직히 지금 또 이모 없으면 안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애를 못 안거든요. 힘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산모를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도우미 위주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돼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산모 신생아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듯 출산에 관한 각종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에 국한돼 있고 모든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실제로 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 지원된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소득재산 이런 기준이 없이 만 5세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오시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크게 많이 넓혀서 확대를 해서 해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또 내려온 지침을 들어보거나 뭐 이러면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오히려 더 교육비는 더 올라가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기에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모들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모들의 그 케이블 보면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 생활 수준에.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한 가지 더 있다 해서 아야 지원이 안 될 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되겠다, 당연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받으러 가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해주는데 짚어주는데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도 못 받고 지원서도 못 받고 그냥 왔거든요. 현재 출산장려 지원 정책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입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소득층 위주의 시책이 많아져 사실상의 출산 장려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여성들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고연령층의 많은 여성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맞벌이 여성들은 어떠한 그 자기네들의 경력과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 테고요. 그리고 뭐 저소득층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은 결국은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또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층도 어느 계층의 여성들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심각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들은 그에 비해 너무나 임시 방편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보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 제시와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